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서행.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나는 1960년대 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전략하고자 후다다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도 빨리빨리라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앱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스스로도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예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쁨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누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을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지라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거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인생을 돌아볼 나이 50. 다사는 18년의 오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대부분 육경과 사서에 대한 해석을 거의 완성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 소학으로 밖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안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멸문지하에 가까운 재앙을 당한 다산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려고 본 책이 주자의 제자인 송나라의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이었고 그 책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 심경 밀엄이다. 기나긴 유배 생활과 패족 등의 고난을 오히려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수양으로 생각한 다사는 40대 후반까지 주역을 집대성한 주역사전, 역학서원을 통해 주역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고전의 핵심을 편집해 놓은 심경을 놓고 공부한다. 심경 37편 중에도 주역은 5편이 들어가 있다. 다사는 40의 육경과 사서 해석을 완성하고 특히 주역을 40 중후반에 긴 시간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한 후 50대에도 사서 육경을 연구하고 궁구하면서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54세 되던 1851년에 심경 밀엄이란 책을 썼다. 아래는 이 책의 서문이다. 내가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서를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였다. 그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따라 기록해서 갈무리에 두었다. 이제야 그 독실하게 행하는 실천 방법을 찾았다.
오직 소와 심경은 여러 경전 중 최고가 되겠다. 두 권을 통해 배우며 마음을 잠그고 힘써 실천함에 소학으로 그 밖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그 내면을 다스린다면 성인이 가신 길을 거의 바랄 수 있겠다. 다만 내가 일평생 거꾸로 뒤집혀서 노년이 되어 갚으려니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소학지연은 이에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 밀엄은 내 몸에 스스로 경계하여 징험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힘을 다하고자 뜻을 두니 경전을 궁구하는 공부는 심경으로서 맺어야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는가? 다사는 불옥의 전쟁 같은 삶과 치열한 학문적 연구를 마치고 50대에 비로소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정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그 정신을 갈고 닦아 자신을 완성했다. 50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은 나이일까? 50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까? 50에는 삶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50에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산의 그것과 닮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다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휘청이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는 앞을 향해서 묵묵히 걷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앞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200년 전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다산의 철학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주역은 지나온 삶을 반추할 기회를 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게 득이다. 중상간 그 등에 멈추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에 다녀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니 허물이 없느니라. 타인의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멈추면 상대의 것을 얻지 못하겠지만 상대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해도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이요 허물도 없는 것이다. 고스톱을 즐기지는 않지만 화투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3점이 났을 때 상대방이 고 3점 이상 얻으리라 예상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말이다. 무리해서 고하면 옆 사람 것까지 물어줘야 하는 바가지를 쓰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3점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면 과감하게 고를 외쳐야 한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면접 본 회사에서 오라고 할 때 이직할 걸.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얼마야.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보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죽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농부는 땅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지주로부터 눈이 번쩍 뜨일 소리를 듣는다. 온종일 달려 돌아온 넓이만큼 농토를 가져도 줬소. 농부는 신이 나서 힘차게 달렸다. 오후에는 돌아가야 해지기 전에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거의 저물녘이 됐고 결국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달렸다. 하지만 무리하게 달린 탓에 그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욕심이나 욕망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나 욕망이 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켜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와 나라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하는 욕망은 건강하다. 이런 공익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욕심은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다면 언제 욕망하고 언제 절제해야 탈이 없을까? 지옥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궤가 있는데 바로 간궤이다. 간궤의 상하계를 보면 모두 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궤의 이름 역시 나가지 못해 멈추고 있어서 간궤라고 지었다. 물은 흐르다 막히면 멈추고 무리하게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고여 있다가 넘쳐 흐를 수 있을 때 다시 흐른다. 사람도 앞이 막히는 상황에 봉착하면 정지해 있다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간궤의 가르침이다. 간궤의 상황은 두 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는 나그네 신세다. 한 고개를 넘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다시 앞을 가로막는 험난한 고개를 만난 상황이다. 이럴 때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간과 괴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은 등에 멈추니 그 몸을 얻지 못하고 뜰을 걸으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나 허물은 없다라는 뜻이다. 간이 등에서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의 신체 중에는 손, 발, 눈, 입, 머리 등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부위인데 그에 반해 등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몸을 지탱한다. 그래서 간을 우리 몸의 등으로 빗댄다. 사람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 걸어다니고 먹고 뛰는 게 다 욕망 때문이다. 반면에 등이 움직이지 않는 건 욕망이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득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망이 없으니 추구하는 바도 없는 상황을 간깁의 불액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욕심을 찾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들러 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행기정 불견기인이라고 한다. 흉함도 기람도 없고 잘못이 생길 일이 없으니 무고하다. 반면 나쁜 멈춤도 있다. 허리에서 멈추는 간기안이다. 하는 허리와 함께 경계라는 의미가 있다. 허리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꿈틀대며 요동치는 곳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멈추는 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운명이다. 허리에서 멈춰 등뼈를 벌려 놓으니 위태로워서 마음을 태운다라는 뜻이다. 어렵고 힘듦이 가장 극심한 때를 뜻한다. 운세나 사업 등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거래, 협상, 교서, 담판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하므로 지금 추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런데 관계의 멈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멈춤은 점차 풀려서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므로 우선 멈춤에 가깝다. 지금 무리해서 일을 행하는 것, 스스로 쓸모없는 잘못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중하는 게 좋다.